현재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실력과 악명을 증명한 DPICM 자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이미 DPICM 자탄 개발에 성공했죠. 이게 CCW 조약이 인정하는 게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건 0.1% 미만이었어요. 특히나 지대공 미사일처럼 넓은 공간에 분산되는 무기체계 타격에 DPICM 자탄보다 좋은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만 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사례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들이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함에 따라 IMI에서는 이스라엘 공군 요구에 부응해서 러시아제 최신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 한계도 분명하죠. 주변국의 최신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 능력과 함께 낮은 개발비와 양산비라는 모순적인 요구를 받은 거예요. 이거 뭐 환장하는 거죠,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모순 가득한 요구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IMI는요, 자사의 장거리 다연장 로켓인 엑스트라를 공대지 용도로 변형시킨 램페이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IMI에서는요, 주로 육군용 탄약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회사가 있거든요. IAI라고. 이 IAI사가 전투기에 대한 통합 작업을 지원해 줍니다. 램페이지는요, 구축량이 570k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F-16급 전투기에도 무려 4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우수한 GPS 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10m 이하의 공산 오차를 자랑합니다. 램페이지의 유도 시스템은 IAI사가 개발한 ADA 위성 항법 수신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ADA는요, GPS 제밍 환경에서 정상적인 항법 신호를 선정해서 이를 활용하는 항제밍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그 기술이 사용된 셈이죠. 전투기에 탑재된 램페이지는요, 9에서 12km 고도 및 마하 0.7에서 0.95 사이의 속도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투기를 통해서 상당한 고도와 속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고도 저속 발사 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정도고요. 고고도 고속 발사 시에는요, 그 사거리가 거의 300km로 늘어납니다. 램페이지는 비행 속도가 마 3에서 4에 달하고요. 최대 사거리 밖에서 발사돼서 표적에 3에서 5분 안에 도달합니다. 특히 최종 돌입 단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돌입하거든요. 위에서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엇이나 천궁 블러2처럼 처음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방공체계가 아니면 거의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램페이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 10일 이스라엘 공군의 F-16I 전투기가 시리아의 S-2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공군은요, 적극적으로 채택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램페이지라는 정식 명칭이 공개되면 물론 이스라엘 공군이 실전 배치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IAI사는요, 이 IMI사의 램페이지 개발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IAI사는 독자적으로 스카이 스나이퍼라는 다연장 로켓탄 기반의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명이지만 스카이 스나이퍼는요, 전장 3.9m 정도의 직경이 228mm라는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어요. 이 언급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스카이 스나이퍼가 미국의 표준형 다연장 로켓탄 규격, 그러니까 전장 4m의 직경 227mm 로켓탄을 개조해 개발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나이퍼는요, 램페이지보다는 한둘레가 작아요. 그리고 사거리도 150km 정도에 불과해서 아직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유독 이스라엘에서 ALBM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MI를 인수한 엘비사가 램페이지를 공개하자 라이벌에 해당하는 라파엘사 역시 룩스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선보입니다. 이 룩스는요,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한 스페로 공중발사 표적 로켓을 바탕으로 개발된 공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서 스페로 표적 로켓은요, 에로 지대공 요격 체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인데요. 당연히 최신 탄도미사일의 비행 속도와 기동 특성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와 영해 면적 모두가 작아서 지상 발사형 표적 로켓을 사용하기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F-15 전폭기에서 발사되는 공중발사용 로켓 표적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로 시리즈로 명명된 공중발사 표적 로켓들은요, 스커드-B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블랙 스페로를 시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모사할 수 있는 실버 스페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룩스의 모체가 된 블루 스페로는요, 스커드 CD나 샤브 3과 같은 사거리 1000km급 탄도미사일을 모사하도록 개발된 모델입니다. 전장이 6.51m의 발사 중량이 거의 2톤입니다. 그래서 F-15급의 전투기만 운반이 가능하죠. 룩스는 이렇게 블루 스페로를 기반으로 개발된 덕분에 정규 탄도미사일에 필적하는 속도와 치명성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는 2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고도 고속 발사 시에는 거의 300km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램페이지보다 훨씬 크고 사거리도 긴 모델이죠. 램페이지와 룩스를 구분짓는 또 다른 특징은 유도 체계입니다. 룩스는 기존 블루 스페로 표적 로켓을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탄두와 신형 유도 시스템을 추가해 개발합니다. 룩스의 탄도는 125kg을 시작해 250kg 그리고 500kg까지 몇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탄두 중량이 늘어날수록 사거리는 감소하죠. 가장 큰 500kg급 탄두를 사용할 경우 전방 공간 대부분을 사용하므로 복잡한 유도 장치 탑재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PS 항법 장치를 사용하는 고속 유도 폭탄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을 줄이고 적외선 및 가시광선 탐색기로 구성된 최신 영상대조식 유도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정찰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과 룩스 자신이 촬영한 표적 영상을 대조하면서 표적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대조식 유도 시스템은 당연히 GPS 재밍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요. 실제 사격 테스트 당시에 3m 이하의 높은 명중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추가해 악천후 상황에서 강한 레이더 시커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추적할 수 있는 수동 탐지 시커도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필요시에 대레이더 파괴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ALBM의 운영 전략과 실전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램페이지의 기반이 되는 엑스트라 로켓과 달리 룩스의 기반이 되는 블루 스페로는 원래 극소량만이 생산되는 로켓이었어요. 당연히 룩스의 개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으나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하락은 기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은 양자 모두를 운영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으로 저가치 표적에 대한 공격, 적의 방공망에 대해 포화 공격을 수행할 시에는 램페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화 공격이라는 건 한꺼번에 여러 발 확 쏘는 거예요. 반대로 고가치 표적을 신속히 타격하거나 적대국 방공망이 아주 강력한 방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룩스를 사용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군이 램페이지와 룩스를 실전에 투입하고 국제적 관심도 커지자 이스라엘 IAI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로라를 항공기 탑재형으로 개량한 에어로라를 선보입니다. 에어로라는 전장 5.2m, 직경 624mm, 발사 중량 1.6톤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룩스와 비교해 약간 작고요. 램페이지보다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에어로라 운영 전략은요, 기존 로라 탄도탄을 사용해 개발비와 양산 비용 모두를 줄이면서 500kg급의 대형 탄두를 운반할 수 있으면 물론 사거리 역시 최소 4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은 2019년 4월 13일 시리아 하마의 마샤프에 위치한 이란의 로켓 생산시설에 대한 공습에 최초로 램페이지를 투입합니다. 이 공격 당시 램페이지는 F-16을 통해 발사돼서요, S-300PMU-2 지대공 미사일로 보호되는 방공망을 돌파한 이후에 로켓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2024년 4월 18일에 실시된 이란 공습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파한 인근 샤히드 바바이 공군기지 타격에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동원했고요. 그 결과 S-300PMU-2의 레이더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F-16급 전투기도 램페이지 4발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S-300PMU-2가 감당할 수 없는 수량의 램페이지를 대량 발사하는 포화 공격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에서 무기를 공급받는 항만시설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팝아이 순항 미사일과 함께 램페이지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2025년 올해 6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램페이지와 룩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공군은 아주 효과적으로 이란이 보유한 최신 러시아 방공망을 파괴했고요. 이 과정에서 단 한 대 이스라엘 전투기도 격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ALBM이 확산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 해군은 2024년에 미구 29K 함재기용 장거리 무장으로 램페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달 인도 공군도 크리스탈 메이즈 2라는 이름으로 룩스의 사격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룩스는 수호이 30 MKI 전폭기에 탑재돼서 250km 이상의 사거리를 입증했습니다. 인도 해군과 공군은요, 향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램페이지와 룩스 조합을 운영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현재 인도, 이스라엘 양국은 램페이지 등의 면허 생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 역시 2024년부터 F-16V용 방공망 제한 및 공대지 거점 공격용 임무용으로 이스라엘과 램페이지 획득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국 역시 2023년부터 유로파이터 2000 타이푼의 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을 목표로 램페이지 및 룩스 도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램페이지와 룩스는 서구권 전투기는 물론 미그 29K와 수호이 30 MKI 등 러시아제 전투기에도 통합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로켓 기반 공중발사 미사일은 CM400AKG를 개발했고요. 파키스탄이 JF-17 전투기와 함께 CM400AKG 미사일 60발을 도입해 인도 방공망에 대한 장거리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램페이지가 사용된 엑스트라 로켓과 동급 성능을 가진 CTM-MR 다연장 로켓을 수출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CTM-MR은 직경 280mm에 전장 4m, 사거리 150km급 유도 로켓탄으로 전장 4.7m에 직경 306mm급의 엑스트라 로켓보다는 다소 작지만 사거리는 동일한 150km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로라 전술 탄도미사일과 비견되는 CTM-290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블루스페로 표적 로켓과 비견되는 K-배츠 표적 로켓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K-배츠가 뭐냐면 코리안 볼레스틱 에어리얼 타겟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 K-배츠 표적 로켓은요, 전장 4m에 직경이 0.6m, 중량이 1.5톤으로 초기형은 사거리 600km급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탄도를 제한함으로써 주로 천공 블록 2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LSM 지대공 미사일 표적용으로 개량돼서 사거리가 1200km 이상이고요. 마 7이 넘는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기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공대지용으로 개량해 얼마든지 한국형 램페이지, 한국형 룩스, 그리고 한국형 에어로라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천무 2.0 프로그램은 CTM-MR에 적외선 시커를 장착해 대함 탄도미사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적외선 시커가 장착되면 대함 표적은 물론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영상 대조적 유도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극심한 GPS 지명 상황에서도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대인지뢰와 분산형 자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CCW, 즉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실력과 악명을 증명한 DPICM 자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CCW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이스라엘조차도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에 고폭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이미 DPICM 자탄 개발에 성공했죠. 이게 CCW 조약이 인정하는 게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건 0.1% 미만이었어요. 이렇게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은요, CCW 조약을 충족하는 DPICM 자탄을 탑재함으로써 재래식 고폭탄으로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광역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대공 미사일처럼 넓은 공간에 분산되는 무기체계 타격에 DPICM 자탄보다 좋은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만 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있죠. 오늘의 결론은요?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다층 방공망 강화를 돌파하고 신속한 핵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킨잘이 보여준 속도와 파괴력, 그리고 이스라엘 램페이지 룩스의 저병이 결합된 실전 운영 경험 모델이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대부분은 이스라엘형 모델이 최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리 공군은 아직 구체적인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반이 충분해요. 특히 CCW 조약을 충족하는 한국형 DPICM 자탄을 탑재할 경우 광역 타격 능력에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설 수 있죠.
결국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킬체인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차세대 핵심 전략 무기가 될 겁니다.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최신 방공미사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 시장에 진출해 다시금 한국형 무기의 신화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